6일 지방선거 이후 당 혁신 작업이 분주합니다. 참패를 겪은 민주당은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겪고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 같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오늘 이제 현충일 기념식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추념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네, 요즘 이제 한반도 정세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저런 어떤 그 강경한 그 대북 그 발언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됐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이제 대통령 추념사와 비교해 보면 많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추념사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하고는 상당 부분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필요로 했는데요. 일종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의 북한의 어떤 인식 또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그런 역사관이겠지만은 평소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선제 타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도 그렇고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그 직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사일 지금 도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하루 전만 해도 무려 8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미도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이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제7차 북한 핵실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앞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이제 추념사를 보면은 뭐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대화 부분이 다 빠졌어요.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북 기조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추념사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당시 뭐 이 통일 대박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통일이라든가 대화와 관련된 그런 그 표현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확연히 좀 달라진 새 정부의 이제 대북 강경 기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발표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갤럽 여론조사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달라요. 며칠 전에 나왔었던 것이고 역시 갤럽 여론조사도 6월 첫째 주가 포함된 조사였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도 이제 선거 직후에 한 거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근데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2%포인트 올라가지고 53% 됐는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 선거 직후 했던 것은 오히려 2%포인트가 빠졌어요. 전주에는 이제 54였는데, 지금 이제 52%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호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인데 그럼 왜 이렇게 2%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을까? 종합해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단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한때는 이제 42%를 기록했다가 지금 이제 54%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자연적인 기술적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은 조금만 잘못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 며칠 사이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기술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갤럽 조사나 이 리얼미터 조사가 또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좀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소폭 조금 하락한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여야 양당에서 모두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전국에서는 이제 이 당 내부에 뭐 이 개파간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이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면 아래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였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도하는 그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좀 이견이 좀 이 가시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직후에 두 가지 카드를 내놨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이제 혁신위원회 발족 카드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카드인데 둘 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혁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예. 차원에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도 승리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저도 참여 의외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윤핵관을 예. 중심으로 하는 친윤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윤리위에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회부가 돼가지고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제용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녹취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몇 군데 노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혁신을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의 결정사항을 그 당의 의견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최고위원의 권한입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게 어떤 기업이건 어떤 그 정치 집단이건 간에 사실 잘 나갈 때는 혁신을 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절박하고 어떤 뚜렷한 문제에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절박한 심정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마자 이제 혁신위원회를 이제 주도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이 해석을 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이제 이 어떤 주도권 다툼, 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시기가 예. 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구성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의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른바 친윤 윤핵관의 영향력을 좀 차단하겠다. 네. 또 집에서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윤핵관 쪽에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율배반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공정한 공천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당협 쇼핑을 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제 주도권 싸움인데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핵관
정진석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 정부 당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왜 갔느냐, 좀 시기도 좀 맞지 않고 방식도 좀 맞지 않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 네. 지금 이제 당권 도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하고 있으니까 예. 이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선거 때 이제 좀 이게 꾹꾹 눌러놨었던, 아니면 본인들이 좀 자제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잠재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대립 구도가 이제 확 이제 노출되는 그런 뭐 상황인 한마디로 것 얘기하면 같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주도권, 당권을 향한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사실 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칭해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정치인들이죠. 이 두 진영 간에 사실 그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몇 번 이제 갈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노출되고 했었는데, 자,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런 주도권 다툼이라는 이런 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 혁신위원회에 이제 앞으로 할 일, 공천 시스템의 뭐 투명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4년 총선에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총선 공천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2년 전에 이제 이 당 대표보다는 이제 차기 대표의 역할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상당히 좀 일찍 이 개혁 작업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두 개 혁신위원회 카드, 또 뭐 우크라이나 방문 이런 것들이 다 이례적인데 예. 결국 지금 이제 윤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징계 절차가 지금 개시됐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징계 절차는 4가지 처분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당원권을 이제 정지한다든지 출당 권고하든지 제명이라든지 가장 낮은 게 경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넷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사실상 성상납 의혹을 기정사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대표직을 조기에 사퇴하고 유학을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유학설은 웃기는 얘기다, 나는 대표직을 마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윤리의 결론이 나온다면은, 넷 중에 하나의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특히 이제 친윤계, 윤핵관을 중심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조기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예.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이상 남으면은 네. 자녀 임기밖에 못합니다. 후임 예. 대표가. 예. 그리고 이제 6개월 미만이면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선거가 없이.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조기 사퇴를 한다면은 네. 아마 내년 2월쯤이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4일 이제 윤리위원회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본인은 뭐 큰 소리 치고 있어. 나는 예.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다 공개해라.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정치 쟁점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 된다는 얘기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가 결론을 내리면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대표직 유지 여부, 그리고 뭐 정치적인 미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 연이어 이제 이긴 여당의 이제 대표인데, 이렇게 이제 조기 사퇴론이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황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주 극심한 그 내홍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선거 패배에 이제 책임을 놓고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개파 간 갈등, 어떤 이 대립 구도가 이제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석회의에서 금요일 이제 이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이제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혁신과는 좀 약간 그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민주당이 더 절박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혁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도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선거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처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형 비대위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선거의 결과 패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가지고 앞으로 당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예. 한 2달만 하고 그리고 바로 8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달 동안에 대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책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쇄신안까지 마련하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은 혁신형 비대위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에 국한되는 그런 역할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전당대회 그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예.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8월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잡음 없이 네. 원만하게 치를 것인가라는 예. 부분에 국한되는 관리형 비대위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내일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단 그 그렇습니다. 위원을 추천한다고 하죠.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일단 8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경선 방식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그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어쨌든 빨리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당권의 향배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룰 세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요. 예. 서로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자신의 사람을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또 반이재명 쪽에서는 또 자신의 사람을 또 세우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양쪽 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크게 이제 3개 그룹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하나는 당의 원로 그룹에서 올 것이다라는 예. 것 하나, 두 번째로는 당내 쇄신파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당 원로 그룹으로는 이제 문희상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유인태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낡은 이미지가 있다라면서 지금 당내에서 벌써 예.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쇄신파로는요. 김혜영 전 의원이 유력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인사로는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밖에도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뭐 김영춘 또 이상민 또 이광재 전 의원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워낙이 많은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계파색은 옅으면서 또 이런 이 계파 간의 이제 갈등을 잘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여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마평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갈팡질팡 정리가 어렵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선거 참패의 책임을 둘러싼 이 책임론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될지 이게 문제인데 이 계파 간에 이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죠. 녹취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저는 일반적인 평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상임고문이 당권에 나서는 게 맞냐. 사실 이재명 책임론이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나오지 않은 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타고 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멈추면 글쎄요. 넘어지는 거죠. 네. 한편에서는 이제 이 이재명 그 책임론이 계속 그 제기가 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다. 뭐 이런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차기 정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좀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문제라고도 이제 보이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은 어떻게 이 경선을 이제 꾸려갈 것인가? 이를테면은 지금 뭐 권리당원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이 투표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이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이런 게 사실 어떤 그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이 2달짜리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평가도 하고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죠. 잡음 없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도 어느 쪽도 이의 제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게 세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룰 중에 가장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지금 이제 이재명계 쪽에서는 그 너무 많다. 한 2, 3개월 정도 줄이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의원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이제 또 그런 의견들도 나오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혁신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그 대표가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 이재명계, 반 이재명계 나눠가지고 지금 결국 뭐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당권 투쟁 때문이고 그 당권 투쟁의 핵심은 2024년에 총선의 공천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네.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좀 권력 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가치와 노선 투쟁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차기 당권이라든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주도권을 둘러싼 이제 다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